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것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차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디지털 생태계를 플랫폼을 만들려면요. 플랫폼, 미래차와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대충 주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래차는 전기차를 지향을 하고 있죠. 전기차를 지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죠. 전기차는 친환경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자율주행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하려면요,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으로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에서는 제조업체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아니죠. 근데 자율주행차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요? AI 기술이 필요하죠. 절대적으로요. AI 기술을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빅데이터를 확보하려면 플랫폼이 돼야 되죠. 즉, 차량 공유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렌틀카 사업이에요.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하게 되면 우버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벤스, 뭡니까요? 도요타나 현대나 GM이나 이런 회사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차를 만들어서 그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요, 우버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가지고요. 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개인 소유 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랫폼이 구성되지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플랫폼은 생태계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생태계를 못 만들면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차와 관련된 기술이 AI 기술이 있죠. 자동차 OS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필요하죠.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혼자서 가려면은 순간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G 통신이 필요합니다.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도시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시 항공 모빌리티가 되려면 이제 6G까지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인공위성. 하여간 자동차 같은 경우 5G까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래차 관련된 게 AI 기술, 5G, 반도체 이런 거다 보니까는 이런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어디입니까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5G 정도. 이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저기 중간에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AI 기술, 자동차 OS 우리는 빈약하죠.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은 어떻습니까요? 전기차는 지금 누가 다 만들어요. 자율주행차는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애플과 구글은 자기의 OS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차량 공유 서비스야. 어차피 플랫폼으로 어차피 애플카 만들고 구글 웨이모 하게 되면 차량 공유 서비스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이 없는 거는 바로 뭐겠습니까요?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를 플랫폼 하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갔어요. 중국의 구글 있잖아요. 바이두라고. 중국의 아마존 있잖아요. 알리바바라고. 중국의 페이스북, 텐센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화에 쫓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미래차에 뛰어든 게 누굽니까요? 인공지능 기술과 5G 통신 기술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뛰어들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뛰어들고 있는 이가 거의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는 브레이크를 건 거죠. 화웨이를 타겟으로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술 전쟁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돼 있는 게 화웨이가 돼 있는 이유가요. 그리고 한국에다가 반도체를 그러니까는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요 상태에서 미국은 뭐냐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 5G 이런 거는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냐면 애플카를 현대한테 우리 대신 만들어줄래. 근데 현대차가 그냥 만들어만 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디자인까지 지네들이 갖다 주고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참 진짜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애플 생태계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만의 독자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갖고 있는 강점은 자동차 OS를 개방형으로 아마 할 겁니다. 이번에도. 안드로이드가 개방 체제니까요. 반면에 애플은 뭐냐면 여전히 폐쇄형으로 할 겁니다. 자동차조차도 그러니까요. 자기 안에서만 그러니까는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요. 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는 두 번째, 넥스트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는 구글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이 최근에 기업 가치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는 이유가 넥스트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는 구글이 상당히 그러니까는 애플에 뒤처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가 미국의 한계예요. 여기까지가 미국의 한계예요. 미국이 중국하고 기술 전쟁하는 이유가요. 혁신이 멈춰버렸어. 아까 했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멋들어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구글, 애플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요. 목적은 이 모빌리티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과 이 스마트카를 통해서 멋진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다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입니다. 연결시킨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그거를 co-creation, 공동 창조죠. 디지털 생태계에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가치를 공동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들을요. 즉 솔루션이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단계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뭐냐면은 연결을 통해서 플랫폼도 만들면서 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 다 해결했죠. 플랫폼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앱이라는 상품,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앱이라는 상품도 만들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뛰어난 혁신가인 거예요. 예?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 첫 사업가였던 거예요. 다른 플랫폼들은 봐보세요. 새로운 가치를 만든 거 거의 없습니다. 우버, 기존의 운송 택시 서비스 있는 거를 플랫폼 기반으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앱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상품이잖아요. 그거를 이 디지털 상에서 연결을 통해서 만드는 첫 사업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생태계도 동시에 만들어버렸죠. 아주 매력적인 디지털 생태계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요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천재죠. 근데 이렇게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생태계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요? 번식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번식이요. 생명이 번식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 생태계에 연결된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창조라 그러죠. 가치의 공동 창조요. 이게 바로 뭐냐?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단계죠. 예?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단계예요. 여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솔루션 만들어내는 방법을 저는 압니다.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실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 플랫폼 사업 모델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자로서 우리는 좀 점프해 가자 이거죠. 점프해 가자 이거죠. 솔루션까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홍익형 플랫폼입니다. 예? 해외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도 안 나오지요. 새로운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은 뭐냐? 메타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바꾸면 페이스북은 뭐냐? 페이스북은 SNS를 통해 가지고 걔네들도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페이스북은 VR도 팔아먹죠. VR이요. 그렇죠? 비주얼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안경 쓰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상에서 우리가 이 가상 체험하는 이런 거요. 예? 그런 기기도 일부 하죠. 그런 수입이 별로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광고 수입이잖아요. 페이스북도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꿈꾸는 건 뭐냐? 페이스북은 아직 1조 달러가 안 돼요. 1조 달러가 기업 가치가. 왜 그러냐?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글에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 정도인 거잖아요.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크버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도 점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메타버스라는 게 뭐예요? 메타라는 게 가상 세계인 겁니다. 디지털 세계죠. 디지털 세계 플러스 유니버스잖아요. 합성어잖아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합성어잖아요. 메타버스가요. 즉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인식으로 인식 범위에 있는 세계잖아요. 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런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커버거가 꿈꾸는 거는 예?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담아내는 그러한 디지털 생태계를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크버거가요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크버거가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 진출하려 했었죠. 저크버거가 그러니까는 저 암호화폐 이름이 뭐였었죠? 예? 저크버그가 했던 그 암호화폐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저크버그가 했던 것이 리브라를 그러니까는 만들려고 했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여러 이제 같이 협동해가지고 왜 암호화폐를 꿈꿨을까요? 자기가 메타버스를 만약에 이렇게 이게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안에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담아내겠다는 거니까는 꿈이지만은 지금 현재는요. 그 안에서 결제 수단도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저크버거가 생각을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는 그럴듯하고 그렇게 만약에 거기서 그 저크버거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안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리브라 암호화폐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현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 정부가 브레이크 걸었죠. 예? 이건 화폐 시스템,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예? 예?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크버거는 뭐냐면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자기는 뛰어들지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구글하고 애플이 먼저 구글이 먼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들고 애플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도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를 넥스트카에서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는 모빌리티에선 지금 뒤처졌던 거 아닙니까? 모빌리티는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페이스북도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저크버거는 뭐냐면은 늦은 김에 아예 플랫폼을 그러니까는 플랫폼을 메타 유니버스를 하나 만드는 플랫폼을 꿈꾸는 거예요. 예?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우리가 오락실에 가서 뭐 하는 것들을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상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다 보니까 제품도 이제는 그러니까는 애플처럼 제품도 팔아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제품도. 애플은 그러니까 제품을 이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합시켜 가지고 제품도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예? 스마트폰이라든가, 예? 패드라든가, 팟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럼 이러한 상태를 지향하는데, 메타버스로 이런 상태를 하는데, 메타버스도 결국은 누가 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사이즈를, 즉 디지털 생태계라는 영토를 누가 더 크게 만드느냐, 이 경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현재 지금 도달한 걸 가지고 봤을 때 투자자들이 볼 때는 영국 경제 규모보다는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까 2조 8천억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디지털 제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가치를 창조하는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던 방식을 그런 것들을 해 나와야 되는데 함께 여기서 멈춰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우리도 경제가 플랫폼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피하면은요, 저들이 만든 플랫폼에 우리도 다 같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편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요. 편입되는 겁니다. 편입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유통업체들이 예? 플랫폼화하지 않으면은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다 편입되어 버리듯이 앱 기반 플랫폼 기반의 이런 이 서비스 업체한테 편입되어 버리듯이 편입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를 다 편입되어 버리는 거니까 막을 수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이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는 예? 공간의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국이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정부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 지방을 플랫폼화 시키면서 미국이 멈춰져 있는 이 단계를 좀 뛰어넘자 이거죠. 솔루션 단계까지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국형 홍익 플랫폼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홍익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솔루션 문제를 풀어내려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 홍익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홍익이요.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전략이던 미래 성장 동력이던 지방 살리기던 청년 문제 해결하는 게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창업이라는 것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활발하게 창업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플랫폼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대기업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위기 지금 다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미래 사업이 안 보이잖아요. 삼성전자. 예? 세상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더 격차가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하려면은 경제의 플랫폼화는 불가피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로의 창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지역 경제, 지역 살리기 문제, 예? 국토 우리가 균형 발전 전략, 그리고 청년들 문제 이게 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 구글 모델, 애플 모델, 메타 모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공통점들을 수용을 하면서 차별점들은 그러니까 차이점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모델을 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국이 갈 길이잖아요.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실력 차이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하고. 저쪽 동네는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도요. 이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쪽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언제입니까? 2010년 전후에 이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만 지나도 화가 변해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지금 경제의 플랫폼화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거든요. 뒤처졌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은 진짜 산업화 시대에도 우리가 뒤처졌었는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는 더 뒤처질 수가 있어요. 중국보다 더 뒤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국에다가 한국 경제의 그러니까 이 플랫폼화 그리고 지역과 청년 이 문제들을 살릴 수 있는 한국형 플랫폼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소개를 할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교육혁명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솔루션을 만들어낸 사람 문제가 제가 평상시에 교육혁명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후보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로 전달하는 데 속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있지만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기본사회위원회를 제가 나온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공직에 나아가고 안 나가는 건 완전히 별개 문제이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제가 좀 매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위해서 그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고 그래야지만요 우리 사회가 극우화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들으시면은 그게 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청년들의 절망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소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